피해자분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꺼리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빠른 조치가 일단 제일 중요할 텐데 그때 부착하고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갈 거예요. 강하니까. 경종을 울려라. 네, 경종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토킹 범죄 관련된 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이제 사실 피해자분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꺼리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스토킹 범죄에 특별히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실효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는 긴급 응급 조치하고 잠정 조치라는 거 두 개가 있는데요. 이런 조치들은 이제 다른 일반 범죄에는 적용이 안 돼요. 스토킹 처벌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자, 이 조치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신고를 하면은 1, 2주 내로 바로 나와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신고한 스토킹 범죄가 정말 이게 스토킹이 맞아? 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 그 앞서서 일단 신고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조치라는 데서 의미가 있어요. 네, 이제 범죄 인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긴급 응급 조치부터 보면 주거나 직장 이런 피해자에게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그리고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이와 별개로 잠정 조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긴급 응급 조치와 마찬가지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이제 전자 발찌 부착, 유치장 구금 같이 더 강력한 조치들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또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는 사건 해보면요, 이제 긴급 응급 조치하고 그럼 잠정 조치는 뭐가 다릅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긴급 응급 조치는 경찰이 일단 먼저 발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후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나오겠죠. 네, 그런 거고, 대신에 기간이 한 달로 제한이 돼 있어요. 잠정 조치는 뭐냐? 그거보다 좀 더 강하게 조치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다수의 잠정 조치는 3개월 동안 효력이 있고요. 다시 3개월 한 번 연장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잠정 조치 중에 가장 강력한 걸로 이제 유치장에 아예 넣어버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 달 한도로 하고 있고요. 잠정 조치 중에서도 유치장 구금 이런 건 사실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유치장에 한 달 동안이나 이제 구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강력한 조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응급 조치랑 이제 잠정 조치에 대한 실현황은 어떤가요? 네, 뭐 응급 조치부터 한번 살펴보죠. 사실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조치가 일단 제일 중요할 텐데 이런 응급 조치는 이제 스토킹 사건 전체 수 중에서 굳이 통계적으로 따지면 40~50% 정도 사건에서 신청이 돼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제 사후에 승인을 하잖아요. 이 승인하는 비율을 보면 95% 정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긴급 응급 조치는 사실 내가 신청만 하면 거의 뭐 문제 없이 대부분 다 승인이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긴급 응급 조치는 피해자의 신청 내지 경찰의 직권에 따라 발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피해자가 어떤 비용도 이제 부담하는 건 없으니 스토킹 피해자분들은 꼭 이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다음으로 또 잠정 조치 얘기해 볼까요? 잠정 조치는 긴급 응급 조치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대신에 약간 더 강력하고 조치의 기간도 좀 더 길죠. 그래서 이제 스토킹의 정도가 심한 사건에서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조치인데 이게 5개가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아래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건데 더 강하고 첫 번째는 서명 경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100m 접근 금지. 그 다음에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그리고 마지막이 아까 말씀드린 유치장 구금이에요. 이제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전자발찌랑 유치장 구금이죠. 네네. 접근 금지 부분은 사실 이제 실무상 많이 본 것 같은데 전자발찌 부착이랑 유치장 구금은 뭐 실제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잠정 조치 중에서 이 100m 접근 금지 이런 거는 응급 조치처럼 법원 인용률이 90% 정도로 꽤 높아요. 그리고 이게 가해자한테 접근 금지를 하게 만드는 실효성도 꽤 있거든요. 좀 이따 얘기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하고 유치장 구금이 또 이제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갈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강하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법원에서 막 이제 남발하고 있진 않아요. 네. 실제로 신청했을 때 법원이 33% 정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하나 아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은 유치장 구금은 아니 뭐 재판도 하기 전에 그냥 바로 사람 가둬버리니까 사실 정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반면에 전자발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예방 조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건수가 엄청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시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좀 심하게 당한다. 특히 스토킹 횟수가 많다. 이러면 전자발찌도 일단 신청은 하는 게 좋겠죠. 나중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네. 사실 이제 전자발찌 부착이라던가 유치장 구금 이런 거는 사실 혐의가 인정되기도 전에 먼저 어떤 신고만 하는 단계에서 바로 하기에는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조치일 것 같아요. 특히 유치장 구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동안 사람을 어디 이렇게 가둬놓는 거니까 좀 이 활용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실무상으로는 이것도 통계치인데 1년에 한 4, 50건 정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스토킹 범죄가 1년에 한 1만 건 이상 입건이 되고 있으니까 비율적으로는 엄청 낮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면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어쨌든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재판도 아직 안 했는데 그렇죠. 1년에 4, 50건은 실제로 사람 가둬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진짜 나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분명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결국 이제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조치인데 이 부분은 실효성이 어떨까요? 네, 실효성이 아까 크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 조치만 위반해도 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조치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스토킹으로 처벌받는 거 플러스 요 조치들을 위반한 걸로 또 처벌을 받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럼 결국 이렇게 추가적인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제 웬만한 스토킹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억제력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피해자들이 스토킹 신고 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뭐 다른 조치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일반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거여서 보통은 스토킹 신고하러 가면 경찰분이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신변 보호 조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는데 가장 실무적으로 일단 이렇게 경찰분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임시 숙소를 제공해 주겠다. 왜냐면 집에 계속 오니까. 그게 있고 위급 시에 내가 이걸 버튼만 누르면 바로 112 맞아요. 신고를 한 거하고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스마트워치를 주겠다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순찰을 해주겠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요. 대부분의 스토킹 사안에서 이 맞춤형 순찰이 가장 실효성은 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맞춤형 순찰은 내가 시간을 좀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출퇴근 시간, 뭐 아니면 퇴근 시간에 집중해서 이렇게 집 근처에 요청을 하면 내가 정말 실제로 그때 경찰이 오는 것도 내가 보이고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을 얻을 수가 있죠. 네네.
네, 사실 이제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워치도 결국에는 위해를 당한 후에 이제 사후적인 조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맞춤형 순찰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꽤 이제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이거는 결국 어디까지나 어떤 순찰의 개념이지 나를 뭐 개인 경호를 해주거나 뭐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가 억지력 면에서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초동 대응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리를 해볼까요? 노 변호사님, 경종을 울려주세요. 경종아 울려라! 네, 스토킹 피해를 초반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시면 즉시 112에 신고를 하시고요. 가급적 정식으로 고소장도 접수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는 피해 신고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여러 보호 조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그 보호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토킹 피해로 신고를 하면 긴급 응급 조치와 잠정 조치를 꼭 경찰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적으로나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를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억제력이 아주 큰 편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신고만 해도 할 수 있으니까 주저 말고 신청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토킹의 정도가 정말 심각하다면 전자발찌 부착이나 유치장 구금 조치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끝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보장된 신변 보호 조치도 알아두시고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임시 숙소 제공이나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요. 맞춤형 순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맞춤형 순찰이 굉장히 편리하고 도움이 많이 되니까 특별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까지 이제 3부작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